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자동으로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을 선택하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기능. 이게 이제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능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점 도형만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도형 요소로 선택하는 게 있는데 도형 요소는 말 그대로 직선, 원호, 스플라인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양 끝점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점이 선택이 됩니다. 직선 하나를 선택하면. 자,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의 센터가 선택이 돼요. 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원의 센터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고,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플라인 있죠. 스플라인도 양 끝점이 대상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럼 도형 요소 선택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 여기에다가 제가 그리기에서 직선 후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그 다음 그리기에서 원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다음 그리기에서 스플라인 체크하고 수동으로 ES 버튼 눌러서 여기까지만 그리겠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선택하시고 여기서 도형 요소라고 하는 게 있죠. 도형 요소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하나하나씩 찍을 수 있지만 이렇게 윈도우로 잡을 수 있겠죠. 클릭하시고 엔터 확인 이거 누르죠. 엔터 누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끝점에 가서 포인트가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드릴 위치가. 근데 지금 처음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7개의 점이 선택이 됐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렀더니 자, 틀어서 볼까요? 자, 경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구가 여기 찍고 그 다음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찍고 이렇게 스플라인하고 직선은 양 끝점이 대상이 되는 거고 원은 센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 도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선택하기 좀 편하죠. 원의 센터가 바로 선택되니까. 그래서 이걸 포인트를 선택을 할 때 일일이 이제 하나씩 찍는 것보단 만약에 이제 내가 가공 대상으로 사용할 원들만 화면에 보이게 해놓은 다음에, 즉 이렇게 Alt 2를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센터에다가 드릴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선택하시고 도형 요소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 세 개의 위치에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점 도형 3개가 선택이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대상 원들을 좀 다르게 그려볼까요? 그리기에서 원호에서 8자리, 직경이 8자리를 그려보겠다. 고정시키겠습니다. 빨간 색깔로. 자, 이게 8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자리 적용 눌러주고 여기다가 12자리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현재 화면에는 여러 개의 원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원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원들이 어떻게 있을까? 지금 이제 원들만 화면에 보이게 했다 치고요. 현재 화면에 몇 파일짜리 원들이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툴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외부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거 안에 있어요. 겸사겸사 한번 써볼게요. Alt C를 누르면 이제 C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커스터마이저, 이제 사용자라는 기능이거든요. Alt C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되는데요. 여기서 홀 테이블이거든요. H를 눌러보세요. H. 그럼 여기에 홀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홀 테이블.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 기능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트 디아메타 직경으로 표시하겠다. 또는 이걸 체크 끄면 반경으로 표시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직경으로 표시하는 게 맞겠고 place 라벨 at circle center 서클 센터에다가 라벨로 표시할 거냐 A, B, C 뭐 이렇게 해서 표시할 거냐인데 기본값을 놓고 확인하시게 되면 select whole table position 홀 테이블을 어디에다가 표시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어퍼 레프트 코너, 뭐 왼쪽 레프트 코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이 정도 여기다가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accept this result 예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걸 보시면 화면에 존재하는 원들의 사이즈들을 쭉 표시를 해줘요. 지금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A, B, C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 찍은 거라서 치수가 정확하지 않죠. 1000분의 1단위까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카운트는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EF라고 되어 있는 부위에 보시면 8짜리가 4개, 8파이짜리, 10파이짜리 3개, 12파이짜리 3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몇 파이짜리가 지금 원들이 있는지, 내가 드릴 작업이나 탭 작업, 뭐 센터 작업 이런 걸 해야 될 원들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상에서 한번 해보세요. 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8파이짜리 그 원에다가 드릴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8파이짜리 원만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선택을 할까? 그거는 여기 전체라고 하는 부분에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기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타 값을 체크해 보시면 여기 지름 뭐 그다음에 스왑 뭐 길이 뭐 벡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지름 이게 모든 거고 지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지름을 선택하시면 지금 이제 값을 입력하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름값보다 같거나 닦을 때 뭐 크거나 같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8파이짜리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화살표. 얘를 클릭한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렇게 찍어요. 찍으면 그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8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원호의 지름이라고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제가 다르게 하기 위해서 10파이짜리 얘를 찍어 볼게요. 그럼 얘가 10이라고 입력이 되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하든지 해서 값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그 현재 화면에 존재하는 대상 중에 원의 지름이 10인 대상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Alt 2를 하는 거죠. Alt 2 또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3개의 원이 보이죠, 화면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가공 경로, 드릴 가공, 도형 요소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엔터. 그러면 3개의 포인트가 선택이 돼서 여기에다가 드릴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윈도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마우스 윈도우 기능으로 작업 화면에서 가공 대상, 점 도형들을 한 번에 선택하여 드릴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이다. 점 도형을 선택하는 것이 자동도 있고요. 윈도우도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단 거리로 선택해 가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자, 점들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정렬했다면 자동으로 선택을 하시면 더 해결이 빠르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드문드문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해서 만약에 이거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면 처음, 두 번째 끝을 찍으면 얘가 이렇게밖에 선택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쭉 가는 형태로 했을 때는 이게 맞고요. 윈도우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찍을 수 있어요. 선택하게 되면. 그 대신에 이제 정렬되는 순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정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경로를 생성하면 되는데, 자, 윈도우로 선택을 했는데 일단 점 도형만 선택됐어요. 원은 선택이 안 되거든요. 오로지 점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 도형이 선택이 되는데, 자, 작업 방법을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여기서 끝나고 여기에서 뭐 일로 가면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로 다시 갔네요. 즉 어떤 식으로 대상 도형을 선택해 나가겠느냐, 이런 것들을 정렬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정렬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정렬 조건을 보니까 처음 선택한 다음에
x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y 플러스 방향으로 가라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얘를 많이 쓰겠죠. 점에서 점으로, 즉 근접점이라고 해서 첫 번째 점을 찍으면 거기에서 가까운 점들로 쭉 찾아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체크를 하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작점이거든요. 그럼 시작점을 물어봐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정렬할 시작점을 선택하시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작점이 지금 빨간 색깔 여기 되어 있네요. 근데 어디냐 찍어라. 난 여기를 찍을 수도 있고 여기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찍어준 그 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얘가 자동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자동으로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빠졌잖아요. 근데 얘는 윈도우로 하면 다 포함은 되긴 되되 찾아가는 그 패턴을 정렬이라고 하는데 그 정렬을 내가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자, 정렬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다시 정렬 조건을 뭐 바꾸고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시 정렬 조건을 바꿔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이게 똑같은 거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정렬 조건을 바꾸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근접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사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로 선택을 했는데 나는 여기 세 개도 포함시키고 싶은데 이러면 그냥 도형 요소를 클릭을 해서 다시 얘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하시고 엔터 치면 얘를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전혀 조건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걸로 바꾸겠다 해서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또 추가하고 싶다면 또 클릭해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윈도우 밑에 보면 원호 마스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선택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Alt 1을 해서, 자, 지금 원들을 다 화면에 보이게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사이즈별로 나누고 뭐 이렇게 했는데 번거롭다. 그리고 이제 하면 크기 기준을 하나를 딱 찍은 다음에 그 검색할 범위를 윈도우로 잡아주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원 중에서 처음 선택한 것과 얼마 정도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대상을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자,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 자, 원호 마스크를 찍어 보겠습니다. 원호 마스크 클릭을 하면,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준 원호를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원호 마스크, 원호를 선택적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기능을 선택했는데, 그러면은 그 기준이 되는 원이 어디냐,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8파이짜리 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8파이짜리 원, 얘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얘를 선택하면, 자, 커맨드가 바뀌었어요. 자, 네가 원 기준을 선택을 했는데, 원호를 선택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기준과 비교할 원들을 선택해라는 얘기예요. 기준과 비교할 원. 내가 기준을 8로 선택했으니까, 8하고 비교했을 때 8하고 비교할 그 대상이 있는 범위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름이 8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공차가 0.02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선택할 거냐. 기본이 100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같은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서 약간씩 크기를 조절하면 그 내가 기준으로 선택한 것에서 약간 근사치로 대상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윈도우 이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 안에 들어온 원들이 다 선택이 돼요. 다 선택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대상을 선택한 거고요. 이때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중에서 처음 선택한 것과 똑같은 것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여기 보시면 4개의 점들이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근데 난 여기에서 12파이짜리 원을 또 추가하고 싶어. 자, 그러면 또 하면 돼요. 원호 마스크를 또 선택을 해서 12짜리를 12짜리가 F니까 얘를 선택해볼까요? 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영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추가가 돼서 지금 8파이짜리 원과 12파이짜리 원이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원호 마스크입니다. 기본적으로 100분의 1로 하세요. 이걸 크기를 조절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 도형을 선택하는 거 봤는데요. 여기 그 선택창에 보시면은 왼쪽 그 상단에 확장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펼쳐져요. 거의 쓸 일이 없는데요. 일단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최종점이라고 있어요. 이 최종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도형을 선택을 해서 경로를 생성했을 때 그 생성한 대상을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또 일일이 막 이렇게 찍고 뭐하고 하느니 얘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전에 사용해서 경로를 생성한 그 포인트가 바로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정렬이고 이거는 이제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수정은 수정할 점을 선택해라. 뭐 선택을 해서 그 포인트에 뭐 깊이값 뭐 알점 이게 수정한다는 얘기인데 복잡하니까 그건 선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선택 취소는 이제 하나씩 선택 취소해 나가는 거고요. 마지막에 작업되는 점들을 그 다음 전체 취소는 전체 취소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패턴을 체크를 하시면은 지금 보면 마우스로 따라다니는 것들 있죠. 이거는 지금 그리드 패턴이라고 그래서 직선 형태로 직각 형태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대상을 이동을 시킬 때 선형 배열로 이동을 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제 X의 그 개수, 그 다음에 Y의 개수 이렇게 떠 있죠. 뭐 Y의 개수를 10개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Y 방향의 개수. 그 다음에 거리는 지금 20으로 되어 있어요. 거리가 20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값을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면 현재 이 그 점으로 보이는 것들 있죠. 여기에다가 드릴 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때 그냥 클릭하면 그 점이 원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점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그걸 인식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점에다가 나는 어떤 대상 도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점 그리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클릭하면 바로 점들이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면서 그 점이 대상으로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원의 크기 원의 크기는 일단은 점 그리기가 다시 활성화 꺼졌네요. 점 그리기 체크하고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점들이 이렇게 생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 위치에다가 드릴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얘 같은 경우는 정렬 조건이 그닥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거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다시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여기 재정렬이라고 하는 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정렬 조건 어딨지? 정렬 조건을 클릭한 다음에 이런 형태는 아마도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형태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래도 아까보단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 조건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에서 선택할 때, 자, 패턴에서 보시면은 볼트 서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볼트 서클. 자, 볼트 서클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 이제 볼트 서클의 원점, 센터점을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센터점을 여기다 찍어 보겠습니다. 찍었어요. 자, 센터점을 찍긴 찍었는데 이게 원이 되게 작죠. 이거는 여기에 반경이 지금 1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반경을 50으로 하겠다. 체크를 하면 지금 이 점은 그대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점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클릭하기 전에 뭐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시작 위치라든지 이걸 사전에 선택을 하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반경이 50이고 시작 각도가 0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수평선 0도부터 쭉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증분각도는 45도인데 증분각도 15도로 바꿔보겠습니다. 15도로 바꾸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점이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증분각도 지금 개수는 360도를 나누기 15도 하게 되면 풀1이 되겠죠. 24개로 하면은 맞나? 뭐 일단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생성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대상이 지금 선택이 됐거든요.
됐고, ES 버튼 눌러서 이렇게 다 아까 선택한 것도 계속 다 선택이 됐는데, 여기에서 선택 취소, 전체 선택 취소, 전체 선택 취소하면 좀 곤란한데, 뭐 일단은 선택 취소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대상 점을 생성했기 때문에 얘는 시작점 찍고 끝점 하고 쭉 찍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해서 처음 두 번째 끝점 찍으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얘가 일로 갔네요. 일로 갈 필요가 굳이 없는데, 아니면은 얘는 이것만 히든을 해서 하죠. RT를 해서 RT 한 다음에 다시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 자동 첫 번째, 두 번째 끝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지그재그로 아까 정렬 조건이 돼서 그러는데, 정렬 조건을 근접 정렬로 바꿔서 하시고 시작점을 얘로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패턴에서 볼트 서클 또는 그리드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려놓고 하는 게 더 속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릴 포인트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일단은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릴은 사이클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 위치만 입력하면 그 위치에서 이제 드릴 작업을, 사이클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있긴 있는데, 이전에 실행된 드릴 가공들의 가공 대상 위치들을 현재 실행되는 드릴 가공 대상 위치로 시스템이 자동 선택하면서 현재 실행되는 드릴 가공 정의의 사이클 형태를 대상으로 선택되는 이전 드릴 가공 정의들에 적용된 드릴 사이클 형태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NC 파일 크기가 현저히 감소되는 서브 프로그램 형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일단 별로입니다. 일단은 어떤 포인트를 이제 그 점 위치를 서브 프로그램 형태로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렬 기준은 여기에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원형일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리드 형태일 때, 이거는 뭐 원통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정렬 기준은 아까 근접 가장 가까운 점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패턴에서는 아까 직선 형태하고 원호 형태가 있었다. 자, 그럼 드릴 가공 조건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가공 조건에서 얘랑 크게 볼까요? 여기는 이제 점 도형이 선택된 거고 호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선택이 되겠고요. 여기 아까 점으로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호도형은 다 되어 있나? 여기도 얘도 다 되어 있네요. 얘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점으로 선택했는데 얘도 다 똑같은 호도형이라는 이름을 대했는데, 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면 호는 선택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점도형만 선택되는 게 맞는데, 일단 호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해서 윈도우로 해서 이 부분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네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그렇습니다. 자, 공구는 뭐 자동으로 해서 10파이짜리 드릴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홀더도 뭐 필요 없고, 절삭 조건에서, 자, 절삭 조건이 우리 교재의 내용하고 좀 다르죠. 자, 이거는 이제 이전 버전, X4 버전인가? 버전부터는 이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릴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그 형태를 취하죠.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뭐 10개의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구멍은 이렇게 뚫고 두 번째 구멍은 이렇게 뚫고 각각 다르게 뚫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은 패턴으로 해서 그 점의 위치만 바꿔서 작업하는 걸 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태를 사이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이클의 종류들이 얘가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게 이제 드릴하고 카운터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드릴 사이클은 G81로 출력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공 깊이가 적은 거, 즉 센터를 찍을 때 뭐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4까지 찍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 팩드릴은 이제 찍어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약간씩 그 간헐적으로 드릴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드릴 작업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깊은 홀 작업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논스로 쭉 들어가면 칩이 계속 절삭되며 나오면서 드릴에 말려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 그리고 또 절상에도 잘 공급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팩드릴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팩드릴은 절임량, 일정한 절임량만큼, 예를 들어 1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 빨간 색깔이 2란 얘기예요. 2mm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2mm 들어갔다가 빠졌다를 반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칩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칩 브레이크는 아까 팩드릴은 한번 2mm 절삭하고 나서 R.2치까지 완전히 빠져요. R.2치라고는 여기 이제 R.2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절삭 깊이가 되겠고, 팩 깊이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칩 브레이크는 빠지지 않고 약간만 후퇴해요. 후퇴량은 보통 파라미터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0.7에서 0.5에서 0.7 정도의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약간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빠지는 순간 절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칩이 잘라진다. 그래서 칩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또 뭐 심공 드릴 사이클은 팩 드릴이고, 얘는 칩 브레이크 사이클 뭐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가 탭이 있는데, 탭은 우리가 나사를 낼 때 G84로 출력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피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어 1 피드 아웃. 자, 이거는 들어갈 때도 절삭 이송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절삭 이송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리머 사이클을 많이 쓰죠. 리머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절삭 이송으로 들어가고 복귀할 때도 급속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복귀할 때도 천천히 절삭 이송으로 복귀하는 사이클, G85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걸 리머 사이클로 많이 쓰죠. 예, 그런 거 쓸 때는 이제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그 머신 센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는 책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 이 책자가 시중에 팝니다. 이게 얼마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을 처음에 받을 때도 이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받았고, 교재가 참 잘 돼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소개하냐면, 아마 머신센터 처음 접하신 분들이 아마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수기로 짜는 것부터 해서 기계 조작 방법부터 해서 쭉 되어 있는 교재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드릴 작업에 대한, 드릴 사이클 코드에 대한 설명들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릴 사이클에 대한 의미, 뜻, 그리고 자세한 어떤 기능, 이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왜 이걸 소개하냐면, 이제 카페 같은 데도 보면 리지드 탭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탭하고 리지드 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공 쪽에 안 계셨던 분들이 이제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클의 종류에 대해서 현장에 쓰는 것들만 알지 그 외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리지드 탭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그 캠상에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 리지드가 뭔지에 대해서 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 교재를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바탕화면에 놓을 테니까, 아니면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공유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교재잖아요. 교재를 제가 수업 목적으로 지금 스캔을 뜬 건데, 시중에서 구입을 하세요. 지금도 판매를 합니다. 이거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구입하셔가지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잘 돼 있어요, 내용이.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절삭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 예제 도면, 그 다음 현장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수록이 돼 있어서, 가공 쪽에 머신센터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 뒤에 보면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절삭 조건, 여러 가지. 이 뭐 저자가 안양에 계신 분인데 일단은 잘 해놨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어떤 교재보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센터에서 잘 모르시면 이 교재를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날끝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끝 보정은 항상 드릴 끝에다가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없고, 공구 지름, 뭐 관통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전 단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기존에 그 드릴 작업을 할 때는 소재예요. 이게 이제 소재의 두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재의 두께가 20이다. 그러면은 이제 가공 깊이를 제로 상단이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깊이 값을, 연결 조건의 깊이 값을 넣을 때 제로 상단은 0, 그리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드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드릴 홀 작업을 한다 그러면 드릴 파이가 10파이다. 이제 공구 지름이 1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10파이다 그러면은 여기 치수가 10이거든요. 이렇게 치수가 10인데 길이 보정을 할 때는 여기다가 길이 보정을 하거든요. 기준을 맞출 때. 그러면 여기 이렇게 테이퍼진 부분 있죠. 이렇게 테이퍼진 부분의 높이 값을 감안을 해줘야 돼요. 이 값을. 이거를 지금 날끝 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날끝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만큼 더 내려가야지 이게 관통이 되지. 만약에 마이너스 20까지만 작업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작업되면 이 부분이 관통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니까 이 길이만큼 더 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길이만큼 내렸을 때 여기서 딱 걸리면 안 되니까 좀 더 여유값을 주죠. 그래서 보통 이 여유값을 한 2mm 정도, 관통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한 2mm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 테이퍼진 부분의 높이 값을 계산하는 식은 0.3 곱하기 지름이에요. 곱하기 지름.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제 그 부분만 좀 발치를 아까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내용이 여기에요. 여기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릴 작업을 할 때 드릴이 길다 보니까 센터를 잘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를 찍는 거거든요. 보통 센터를 찍을 때 얘가 한 6 정도 찍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건 6이 됐든 뭐 4가 됐든 그다음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은 드릴이 포인트가 센터를 잘 찾아갈 수 있게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작업할 때는 드릴 사이클 G81이라고 하는 보통 드릴 사이클을 이용을 하고요. 지금 이건 이제 깊이가 16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파이가 지금 몇 파인지는 지금 딱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8.5파이짜리네요. 8.5파이의 3배면은 38에 24. 보통 3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좀 깊은 유형에 좀 취하죠. 그럼 이런 것들은 G83이나 팩드릴 사이클 83이나 G73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사이클 설명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팩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간헐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드릴 작업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단 이 3이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진입 높이에요. 보통 진입 높이를 R점이라고 합니다. 급속으로 내려오다가 절삭이성으로 바뀌는 위치예요. 근데 이게 3이라고 했는데 좀 처음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5에서 10 정도로 줍니다. 5에서 10 정도. 이게 짧으면은 급속으로 바로 꽂아버리거든요. G00으로. 근데 3까지 오면 좀 섬찟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고 능숙해지면은 하셔도 되는데 5에서 한 10 정도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0.3 곱하기 D라고 되어 있잖아요. 0.3 곱하기 D. 여기 이제 테이퍼진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8.5파이짜리인데 거기다 0.3을 곱하니까 38에 24. 그래서 2.4 얼마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통 길이. 관통 길이도 보통 2 정도로 줍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개 정도 관통 길이를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24 하니까 보통 한 5 정도 더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10파이짜리 드릴 가지고 작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깊이가 16이다 그러면 16에다가 5 정도를 더해서 한 21 정도 Z값을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주는지 이거 꼭 이렇게 안 줘도 상관없는데 0.3이라고 하는 값은 이 각도가 118도이기 때문에 이게 수학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걸 꼭 계산해 보고 싶다 그러면 수학 계산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18도일 때 반절을 나눠 가지고 이 각도가 뭐 59도인가? 그리고 삼각함수로 계산해서 뭐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하면은 돼요. 나와요. 근데 118도일 때는 0.3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118도가 아닌 드릴이 있죠. 보통 이제 초경 드릴 같은 경우는 이게 140에서 145도 이 정도 크거든요. 각도가. 그런 거는 이제 거의 테이퍼진 높이가 작아요. 근데 그거를 감안해서 약간씩 주시면 되고, 깊이를 좀 더 주는 건 괜찮은데 덜 줘가지고 이게 미관통이 되면 이 버 같은 게 있으면 나중에 뭐 볼트 체결한다든지 뭐 할 때 체결이 안 돼요. 관통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고요. 탭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탭을 작업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탭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탭을 여기까지만 내리시는 분도 계세요.
탭은 여기 테이퍼진 부분이 없는데요? 사실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이 부분이 탭에서 얘기하는 불완전 나사 부분입니다. 불완전 나사 부분이 있는 이유는 탭이 처음에 들어갈 때 잘 위치를 찾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불완전 나사 부분이 한 3개에서 4산 정도가 있어요. 그럼 피치에서 3이나 4 정도로 곱한 값만큼을 더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피치가 1.5다 또는 1.25다 이게 피치를 얘기하는 건데 1.5다 그러면 1.5에다 3을 곱하면 3, 1은 4, 5, 3, 5, 3, 15, 4, 한 5 정도를 더 내려야만이 이 벽에 완전한 나사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태블릿 때 보통 여기까지만 내려고 하시는데 근데 관통됐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비관통일 때 관통이 안 된 때 여기까지만 탭이 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위치까지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볼트 자체도 볼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볼트 자체도 원래 끝까지 나사가 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여기 부분에는 불완전 나사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통이 안 될 경우는 어느 정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 꼭 거기까지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치수로 넣으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볼트를 체결을 해서 그 깊이감만큼 제대로 체결이 되고 치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좀 안 된다 그러면 탭 끝을 연사기로 갈아버리시는 분도 계세요. 평평하게 아예 불완전 나사 부분이 없게. 예, 그거는 이제 작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관통됐을 경우에는 약간 깊이값을 더 줘서 작업을 해야 된다. 자, 그거를 캠상에서 해주는 기능이에요. 조건에서 보시면 날급 보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렇습니다. 자, 날급 보정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10파이짜리 드릴이거든요. 10파이짜리면은 이게 날급 길이가 3. 얼마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10 곱하기 0.3을 하면 3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관통 길이 0.25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한 2 정도를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급 각도가 118도일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날급 각도가 118도가 아니면 뭐 135도다 입력하면 이 길이가 달라져요. 얘가 지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각도에 따라서 이 날급 부분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부분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거를 무심결에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우리가 전 단계에서 윤곽 강화할 때 관통 길이를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걸 무심결에 체크를 해놓고 연결 조건에서 이 값에다가 내가 깊이 값을 마이너스 22면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5에다가 이 길이 값만큼 추가가 돼요. 지금 얘를 2로 하면 결과적으로 5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30까지 드릴 작업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별로 잘 안 써요. 웬만하면 그냥 그 드릴이 10파이다 그러면 총 그 소재 두께에다가 마이너스 소재 직경값 10 곱하기 0.3 거기다가 좀 더 내린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럼 마이너스 25가 딱 나오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소재 두께가 20이다 T가 그러면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테이퍼진 부분의 높이가 마이너스 0.3 곱하기 직경값 10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좀 더 관통을 해야 되니까 한 이 정도 하겠다 주면 마이너스 25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로 잘 모르시면 이걸로 계산하셔도 돼요. 이걸로 계산할 거라면 체크할 거라면 얘를 마이너스 25라고 그냥 주시면 돼요. 20이라고 주시면 돼요. 소재의 두께값만 입력하시면 여기 날급 보정해서 알아서 5만큼을 보정해서 25로 출력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쓰시는 게 편할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잘못하면 이게 체크하는 거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날급 보정을 안 쓰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계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다 가공 깊이를 내가 마이너스 20을 줬는데 계산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드릴 깊이를 공구 지름이 10이고 각도가 118도일 때 공구 대상 홀의 크기가 10이라면 날끝 그 지름 공구 날끝 지름이고 가공 깊이 추가하겠다.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 20이잖아요. 20인데 현재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하겠다 확인을 누르면 이게 마이너스 23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퍼진 부분을 더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더 내리고 싶으면 마이너스 23이니까 아, 난 이 정도 더 해야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뭐 25로 하겠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기 기능이 있는데 이 계산기 기능이 아까 이 날급 보정에 있는 기능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이걸 체크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근데 여기 이제 공부 날끝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한 2 정도 더 추가해 볼까요? 아, 2를 추가하니까 이 값이 안 맞네요. 날끝 지름. 지금 날끝 지름이 12대, 12면 아니구나. 날끝 지름? 여하튼 0으로 하게 되면 0.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정확한 용어는 일단은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0을 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퍼진 부분의 높이가 마이너스 3이다. 그 값을 추가하겠다. 그러면은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값에다가 테이퍼진 부분의 높이를 추가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은 방금 제가 설명했던 드릴의 0.3 곱하기 직경값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용 사이클에서 드릴 카운터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드릴 카운터 보호인데 드릴 사이클은 G81이 맞거든요. 근데 카운터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자립하기 할 때 볼트 머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자립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볼트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이거 할 때는 보통 이 평면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평면 구간이 면이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드릴로 관통하고 보통 엔드밀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나와버리면 이 바닥면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잠깐 이 지점에서 약간 좀 드웰 시간, 드웰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시간이거든요. 정지 시간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카운터 보호 사이클인데 이거는 G82로 출력이 돼요. G82로 출력되고 얘는 P 해서 뭐 0.5초간 멈추게 하겠다 그러면 500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거는 이제 드웰 시간을 체크했을 때 이게 나와요. 드웰 시간을 체크하지 않으면 82가 아니라 G81로 출력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팩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 팩드릴은 G83. 83은 이제 공구 지름에 비해서 3배 이상 깊은 홀 작업 같은 경우는 이걸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3배 이상이 되면 칩이 잘 안 빠져나와요.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3배라고 해놨는데요. 이 3배 이상이 될 때는 이제 G83을 쓴다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센터 찍을 때는 G81 쓰고요. 그 다음에 드릴 작업할 때는 그냥 팩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탭 작업할 때는 G84 쓰고 뭐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복귀 시 이송 속도 G85 사이클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드웰 시간을 주게 되면 그 사이클은 G89라는 사이클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얘는 리머 작업할 때 리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소개한 교재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드릴 작업을 하게 되면 드릴 작업, 홀 작업을 하고 나서 이 벽 부분이 거칠거칠해요. 뜯어내는 거거든요. 드릴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거칠거칠 하는데 이 거칠거칠한 부분을 어디 뭐 핀이라든지 들어갔을 때 마찰 같은 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이제 그 정치수보다 좀 작은 드릴로 관통을 시키고 나서 이 부위를 다듬는다 차원에서 엔드밀처럼 생긴 그 리머라고 하는 걸로 천천히 들어갔다가 천천히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이 면이 깨끗하게 정치수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어떤 다듬는 용도로 쓰는 게 이제 리머라고 하는 건데 그 리머 작업할 때 쓰는 사이클이에요. 일반적으로 G85로 출력이 됩니다. 드웰 시간을 이제 주고 싶을 때는 G89로 출력되는데 거의 잘 쓰지 않고요. G85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어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G86으로 출력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링 사이클, 황삭 보링 사이클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황삭 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링은 안에를 넓힐 때 쓰는 거죠.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나서 이제 보링으로 안에를 넓히고자 할 때. 그래서 이제 넓히는데 들어갈 때는 절삭이송으로 들어가고요. 빠져나올 때는 급속으로 빠져나와요. 복귀 시에는 주축이 정지가 된 상태에서 급속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링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팁이 한쪽에만 이렇게 팁이 나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회전하면서 이 팁이 회전하면서 작업하고 나서 맨 그 종점 위치에서는 이게 딱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쫙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벽에다가 스케치를 쫙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황삭보링에서 쓴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뭐 허용한다 그러면 그냥 써도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팁이 작업한 영역을 거치면서 쭉 나오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파인 보어라고 해서 정밀 보링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G76이라고 하는 사이클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얘가 왜 정밀 보링이냐면, 정밀 보링 사이클은 들어갔다가 종점 위치에서 얘가 멈추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약간 빠져요. 후퇴하는 양을 한 0.5 정도 후퇴한 다음에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귀할 때 이 벽에 스크래치가 안 생겨요. 정밀하게 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면이 깨끗하게. 그래서 G76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씁니다.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아까 그 교재를 좀 참고하시고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신세다 쓸 수 없을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사이클 종류들을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빠진 것 같다. 리지드 탭이라고 하는 게 빠졌네요. 여기는 지금 리지드 탭이 안 나오는데 이전 교재에는 이게 안 나오나 봐요. 그럼 여기 보면 그 조건에서 보시면은 여기 사이클 종류에서 여기는 지금 리지드 탭핑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리지드 탭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체크해 볼게요. 탭해 보면 딱히 뭐 여기서 모양으로 봤을 때는 탭하고 리지드 탭 똑같죠. 똑같은데 그러면 일반 탭하고 리지드 탭의 차이가 뭐냐? 한번 출력을 해서 볼까요? 지금 대상을 일단 선택을 했을 때 얘를 일단 선택했다 치고 여기서 조건에서 드릴 사이클로 선택하고 정지 시간을 안 줬을 때 얘를 가지고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G81로 출력이 되거든요. 출력된 형태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클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출력되는 것은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G81로 나오죠. G81 가공 깊이는 깊이가 0이구나. 깊이가 넣어야 되겠네요. 일단 G81로 나오는 거죠. 했고요. 여기를 조건에서 지금 가공 깊이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0을 넣어볼게요. 넣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다시 출력하면 자, 마이너스 20까지 작업하는 거죠. 그 다음 R점은 25로 되어 있는데 그냥 기본값 놔두시고 F50 되어 있고, 자, 이거는 이제 그 듀얼 시간이 없는 형태고요. 근데 여기다가 듀얼이라고 하는 여기 정지 시간 있죠. 여기다가 내가 500은 0.5초예요. 1000분의 1단위이기 때문에 얘를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재생성한 다음에 코드를 출력하면 자, P500으로 출력이 되죠. P라고 하는 어드레스는 듀얼을 얘기를 해요. 지금 심코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 여기 보면 P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 디바이스라고 뜬 거 있죠. 어드레스. 걔가 뭐라고 설명 문구가 뜨거든요. 깊이에서 듀얼한다. 100분의 1초다. 뭐 이렇게 뭐 F1000은 1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 기본 얘가 그 사이클 기능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G82로 출력이 되죠. G81이 아니라. 왜? 듀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얘는 G82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건에서 팩트리로 한 상태에서는 이 팩값을 내가 2를 하겠다라고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될 때 그 83의 Q가 출력이 돼요. 보시면은 Q2점 이렇게 출력이 되죠. 83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 포인트 위치예요. 사이클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포인트 위치만 지정하면 그 사이클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G80이라고 하는 사이클 취소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공드릴 사이클, 칩 브레이크 사이클, 이거는 고속 팩드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일반 팩드릴은 G83이고 얘는 고속이라는 용어가 붙은 게 일반 팩드릴 사이클 G83은 R점까지 빠지는데 얘는 R점까지 빠지지 않고 약간만 빠졌다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빠르다, 그래서
고속 팩드릴 사이클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재생성하고 G코드를 출력하시면 얘는 G73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탭은 G84. G84는 이 공구를 지금 얘가 공구가 RH 공구거든요. 주축 방향이 CW로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공구를 제가 역방향 공구를 써볼게요. 이게 RH거든요. 이 역방향 공구를 10파이짜리, 8.5파이짜리 8.5가 아니죠. 10이죠. 10파이짜리 탭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자, 얘는 LH로 되어 있죠. LH라면 이 주축 방향이 CCW로 바뀌어요. 이게 CCW로 바뀌면은 얘는 G74로 출력되는 웬나사 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나사 탭을 거의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선택하실 때 꼭 얘를 아닌 얘로 선택하셔야 돼요. RH로. RH로 선택하면 얘가 RH 탭이라고 나와요. 얘를 클릭하시면 얘는 CW로 뜨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탭을 낼 때는 꼭 회전수하고 이송 속도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송 속도는 감이 좀 잘 오죠. 그래서 이송 속도에다가 내가 100을 넣겠다,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회전수가 계산이 돼요. 뭐 때문에 피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구에는 피치 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1.5라고. 그러면 얘를 하면 주축 회전수 이렇게 된다. 회전수가 너무 느리네. 회전수를 한 100 정도 맞출까? 100 맞춰볼게요. 그러면 회전수가 100이면 이송 속도가 한 15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참고하실 게 뭐냐면 커팅 스피드라고 하는 이 항목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 커팅 스피드는 절삭 속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틸을 탭을 낼 때는 절삭 속도 5에서 6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 3이잖아요. 그럼 좀 더 크게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도 아까 그 교재에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기를 한 5 정도를 줘봐요. 그러면 회전수가 한 160 정도 나오면 되겠구나. 160을 주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주축 회전수 160에 이송 속도 240을 주면 피치가 1.5인 M10짜리 탭이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일반 강을 작업할 때 쓰는 절삭 조건이에요. 물론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좀 더 커지겠죠. 이게 5가 아니라 뭐 10이 됐든 20이 됐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드 회전수가 일단 정해지는 거고요. 아까 왼나사, 오른나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클에서는 탭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피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리지드 탭이에요. 리지드 탭을 선택하시고 다시 재생성해 볼게요. 아까 탭을 선택하고 사이클 출력되는 건 안 했죠. 이거를 탭을 해놓고 재생성하고 코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탭을 하게 되면 G84로 출력돼요. G84 됐고, 이제 F값은 240, 회전수는 160 출력되죠. 꼭 이거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안 맞추면 탭이 안 나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탭 다음에 이건 리지드 탭, 리머 사이클을 선택하고 코드를 출력하면 이거는 듀얼 시간을 줘서 그래요. 듀얼 시간을 주면 G89로 출력됩니다. 듀얼 시간을 끄겠습니다. 듀얼 시간을 0을 놓고 그러면 85로 나오죠. G85 리머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조건에서 이거는 이제 G86 보링 사이클이에요. 일반적으로 황삭 보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냥 정밀 보링을 안 하고 그냥 이걸로 그냥 보링을 끝내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하시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는 G86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G86으로 출력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면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정밀 보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인 보어라고 하는 쉬프트라고 하는 후퇴량이거든요. 쉬프트량은 0.5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정지 시간은 주지 않는 걸로 하고 재생성하고 코드를 출력하시면 G76으로 출력이 돼요. G76으로 출력이 되고, 이때 조심할 거는 Q값이 나옵니다. 이 Q값은 후퇴량이에요. 쉬프트량이라고 해서 종점 위치에서 빠지는 양이거든요. Q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꼭 어느 쪽으로 후퇴하는지 장비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X 플러스 쪽으로 후퇴를 하는데 이게 이제 X 마이너스로 후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파라미터의 그 설정값, 그 번호에 가서 확인을 하시던가 아니면 약간 허공에다가 띄워놓고 한번 사이클 돌려보시고 어느 쪽으로 후퇴하는지를 보고 그 반대 방향으로 TV 향하게 하고 작업하시면 돼요. 가공하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일단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럼 파인 보호가 있고 리지드 탭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지드 탭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했을 때 아까 탭을 했을 때하고 리지드 탭을 했을 때하고 사이클 출력되는 게 달라요. 리지드 탭은 M29라고 하는 얘가 출력이 됩니다. M29라고 하는 얘가 리지드 탭 그 보조 사이클이에요. 보조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 회전과 이송이 동기가 돼요. 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볼트를 체결할 때 볼트를 돌리면은 돌린 만큼 들어가잖아요. 즉 얘도 주축이 회전하면 회전한 만큼 들어가게 되는 하는 기능. 이게 리지드 탭이라는 기능이에요. 즉 주축 회전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탭은 일반 그 머신헤드 작업은 주축 회전과 이송은 개별적 별개예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선반 같은 경우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선반이 이제 CN 선반 같은 경우도 회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기본적으로 회전당 이송이기 때문에. 근데 머신센터는 회전당 이송이 아니고 그냥 회전수거든요. 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데 이 리지드 탭을 할 때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얘를 만났을 때 얘는 회전이 되지 않으면 회전이라는 명령이 지금 여기서 S160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 명령이에요. S160으로 돌아가되 F값은 1.5로 맞춰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재 이 지점은 R점 위치예요. R25인 위치에서 회전하지 않고 이 위치까지 R점까지 내려오다가 R점에서부터 회전하면서 들어가요. 어디까지? Z-20까지. 근데 그 회전하면서 피치값은 회전당 1.5를 유지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탭은 이런 리지드 기능이 없는 탭 같은 경우는 회전하고 이송이 따로 놀기 때문에 종점 위치에서 회전 관성 때문에 주축이 돌아가는 것과 이송 바로 빠져나오는 이송과 서로 언밸런스 때문에 탭이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탭 홀더를 사용합니다. 탭 홀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종점 위치에서 탭 홀더가 약간 이제 수축 팽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탭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예요. 홀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탭 홀더. 근데 이제 탭 홀더를 쓰지 않고 탭이 부러지지 않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리지드 탭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리지드 탭은 머신센터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요즘 장비들은 다 되는데 옛날 장비들은 이 기능이 없는 장비가 있어요. 그런 장비들은 탭 홀더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탭 홀더를 사용하지 않으면 탭이 망가져요. 자, 그런데 M29라고 하는 이 리지드 탭이 있는데요. 리지드 탭 할 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 G95를 잘 선호하지 않아요. 이 G95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전당 이송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회전당 이송은 머신센터에 잘 쓰지 않아요. 분당 이송 G94를 쓰지. 그래서 이 부위가 G95라고 되어 있는데 G94로 출력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94로 출력하면 여기가 F값이 1.5가 아니라 아까 160일 때 250이었는가? 240인가? 그 값으로 출력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하려면 포스트에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설명을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파일에서 외부 파일 열기 포스트 수정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공유 데이터에서 밀에서 포스트 방에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디폴트거든요. mp-판 포스트를 열어서 보시면 여기 쭉 내려가다가 이제 리지드 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포스트 수정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것 같기도 한데 동영상을 유튜브에 아마 거기에는 제가 수정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 쭉 가시다 보면 이제 탭 출력 형태 이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1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1번은 뭐냐면 G95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95보다는 94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94로 출력하고 싶으면 이걸 0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0번. 0번으로 바꾸고 수정하고 나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얘를 다시 G코드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아까 했던 얘는 여기가 95로 나오고 F값이 1.5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94로 나오죠. 94는 분당이송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F240으로 나오죠. 그래서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95로 출력이 되면 왜 안 되냐? 95로 출력이 된 다음에는 꼭 94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제 94라고 하는 것은 분당이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드 값을 할 때 분당이송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작업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걸 입력하고 나서 얘를 안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탭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나오기 전에 멈췄을 경우에는 얘가 모달 코드이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어요. 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선두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F값이 1000 나오잖아요. F1000에다가 회전수를 곱한 값이 분당 이송값이 돼요. 한마디로 날아다녀요. 급속으로. 그럼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가 아닌 이렇게 94로 출력되게 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리지드 탭에 대해서 이제 좀, 그리고 리지드 탭에 주의할 점은 일반 탭은 여기에서 회전수가 나와요. 여기 줄을 바꿔서 이 부분에서 나오든지 아니 여기서 나오든지. 그래서 공구를 교체하고 XY 위치를 잡은 다음에 주축이 돌아가면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리지드 탭은 주축이 안 돌아가요. 주축이 돌아가지 않고 밑에까지 그냥 내려간 다음에 R점에서부터 회전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게 뭔가 내가 회전 명령을 빼먹었나 해가지고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 팍 꽂아버리니까 보통 가공할 때는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작물에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리지드 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 리지드 탭은 장점이 뭐냐면 탭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탭 깊이를 마이너스 20까지 내야 되는데 다 내고 나서 볼트를 체결하려고 하면 테스트 해보니까 탭이 구멍이 덜 났어요. 그러면은 일반 탭 작업으로는 구멍을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반 탭은 위에서부터 회전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나사선의 시작점을 찾아서 못 들어가요. 하지만 리지드 탭은 항상 정확한 R점 위치에서 정확한 각도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정확한 R점 나사선을 타고 깊이값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지드 탭은 이제 좀 더 고속으로 탭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장점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리지드 탭을 써요. 근데 간혹 리지드 탭이 안 되는 장비, 옛날 장비도 안 되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이제 탭을 사용해야 되겠죠.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자, 아까 이제 드릴 깊이 계산하는 거 여기 이제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 정도로 하시면은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러면 드릴 작업이 끝났죠. 아, 근데 이게 땡쌤 없이 뭐가 나왔네요. 드릴 예제인데요. 얘를 한번 해볼 텐데, 이 작업할 때는 작업이 간단하게 보이죠. 작업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엔드밀로 일단 형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멈추고, 자, 이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에 70짜리니까 Alt 2해서 반전이 어딨지? 반전, 딜레트 다 삭제가 되겠죠. 경로도 삭제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터의 그 단위 크기 얘가 한 20 정도 놓고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기에서 사각형 그리기, 키보드 O 눌러서 원점 하나 찍고요. 여기다가 100에 70이죠. 170 엔터 치고 Alt F1 누르시면 되겠죠. F2 누르면 축소가 되겠고요. 치수 한번 볼까요? 그 치수가 어딨대? 그리기에서 도면 작성, 그 다음에 스마트 치수. 저는 아이콘을 다 숨겨놨어요. 몇 개 쓰기 위해서. 100에 70을 그려진 거 맞죠? 도면 요소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옵셋을 하는데 35, 30. 35, 30인데요. 그리기에서 우리가 직선 평행선 그리기가 있었어요. 35 엔터.
그 다음에 또 30 엔터 이렇게 그리셔도 되겠죠. 물론 옵셋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평행선 그리기로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 맞게 그려졌죠. 자, 도면 요소 지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원 하나를 그릴 건데 x가 15에 y가 25, x가 15에 25 그리기 원호에서 직경이 8짜리. 자, 여기인데 x 15에 y가 25 엔터 그러시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x 15에 y가 25, 20만큼 20만큼 이동해서 평행이동 y로 20만큼.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x가 35에 15 여기서부터 35에 15니까 3, 4, 4, 50이네요. 50, 딱 가운데구나. 가운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값은 15만큼 15인 위치에서 그려진다. 그러면은 원호 그리기에서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클릭 Y로 15 그렸다는 얘기죠. Y로 15인 지점에다가 그렸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평행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Y로 20만큼 2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딱 눈으로 보니까 대칭 이동으로 보이죠. 그래서 대칭 이동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 이 두 개를 이동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할 거냐? x값 여기다가 이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상 도형이 다 그려졌죠. 자,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F9 눌러서 숫자 표시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 설정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재료 설정 전체 형상 높이 값이 얼마였었냐면 30 Z 값을 30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재료 설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재료 설정 해 놓으세요. 자, 그럼 재료 설정이 됐으면 자, 여기 보니까 소재가 100에 70, 3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여기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1번 공구가 20파이짜리 황삭 엔드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파이짜리 황삭 엔드밀, 그 다음 2번은 20파이짜리 정삭 엔드밀이고, 그 다음 센터 찍고 드릴 작업하고 탭 작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20파이짜리 라핑 엔드밀, 황삭 엔드밀을 가지고 가공 여유는 한 0.5 정도 남겨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은 지금 보면 10만큼 Z10만큼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하기 위해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요. 윤곽 가공 하는데 얘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죠? 이게 이제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초록 색깔은 체인의 시작 방향, 빨간 색깔은 체인의 종점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잡죠. 잡고 공구는 얘네들을 안 쓸 거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 누르면 지워져요. 딜리트 그 다음에 목록 공구 선택해서 20파이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20파이짜리 엔드밀이니까 20파이짜리 엔드밀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1번으로 가져왔어요. 20파이짜리 평엔드밀이죠. 20파이짜리 평엔드밀을 가져왔는데 절삭 조건이 잘 나와 있네요. 이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송 속도가 160이래요. 회전수가 없네요. 그죠? 여기 절삭 속도는 회전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커팅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160에 커팅 스피드 35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송 속도가 160이었었거든요. 160 커팅 스피드가 35 커팅 스피드 35를 넣고 그러면 회전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거기다 이송 속도는 160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팅 스피드 35에 이송 속도 160 만족하는 조건이죠.
이렇게 했더니 FPT라고 하는 것이 0.07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날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지금 황사학 엔드밀이 지금 날수가 없는데 이걸 4날로 보겠습니다. 4날짜리다. 이게 원래 4날로 돼 있어요. 더블 클릭해 보면 조건에서 4날로 돼 있거든요. 4날짜리 라핑 엔드밀이다 가정하고 이런 조건을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스틸 강을 작업할 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팅 스피드가 35인데 35는 좀 큰 편이긴 한데 라핑 핸드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57. 그다음 주축 회전수는 557이고, 그다음에 커팅 스피드를 35로 했을 때 이송 속도가 160인데 이거는 FPT가 0.07이다. 근데 주축 회전수를 좀 떨어지는 치수로 하기 위해서 557인데 56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35.1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축 회전수 560에 이송 속도 160 이 정도를 주면 날당 이송값이 0.07 정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당 이송값은 날 하나가 감당해야 되는 그 칩 두께를 얘기하는 거죠. 0.07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값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자동으로 돼요. 이거는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라고 하는 공식에서 나온 거죠. V는 1000분의 파이 dn. dn에서 공구의 직경값을 알고 절삭 속도를 알면 회전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계산식인데 이거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조건이 공구를 클릭하면 공구 조건 사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구에 들어가서 조건에다가 집어 넣겠습니다. 그러면 560에 160 560에 160을 여기다가 집어 넣죠. 560에 160 이렇게. 그다음 Z축 이동 속도도 그냥 동일하게 160으로 하겠습니다. 복귀 속도는 어차피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주축 회전수 560에 이송 속도를 160으로 하면 절삭 속도가 35 정도가 나온다. 자,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공구를 클릭을 해도 이 값이 안 바뀌어요. 근데 원래 있던 값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게 안 바꾸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공구를 내가 클릭한다 하더라도 안 바뀌죠. 일단은 이건 이제 조건. 이 조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조건으로 맞추기 위해서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복귀 속도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이 복귀 속도.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거는 밑에 체크를 급속 이송으로 복귀하겠다라고 해놔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위로 빠져나올 때 급속으로 빠지겠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활성화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체크를 끄면 이 복귀 속도도 작업자가 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복귀할 때는 급속으로 빠지게 하죠. 근데 급속으로 빠지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서 빠져나가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여기를 체크를 끄고 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공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제 공구 교체는 연속돼서 같은 공구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 공구가 교체될 때 공구 교환 명령을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공구 이제 됐고요. 그리고 절삭 조건에서 보정 형태는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지금 황사이기 때문에 굳이 보정 형태를 컨트롤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좌측 보정이 기본이죠. 그리고 나서 측면 가공 여유는 0.5 여유를 주겠습니다. 바닥 여유도 0.5를 주겠습니다. 왜? 이게 황삭이니까. 그죠? 자, 근데 황삭이면 공구에다가도 황삭으로 표시를 할까요? 공구에 들어가 보시면 공구가 20파이짜리 플랫 엔드밀로 되어 있잖아요. 공구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조건에서 공구의 이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20 엔드 슬래시 밀 다시 F 대문자로 써주세요. 대문자로 해서 E 슬래시 M 다시 FR. 여기서 이제 22M 다시 R 이렇게 되는 것은 20 엔드밀인데 라핑 엔드밀이다 라는 표시예요.
22/m-r 이렇게 해서 공구 이름을 넣어주세요. 왜냐면 똑같은 치수의 엔드밀을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 것 같아서 공구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여기에 공구를 클릭했을 때 얘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출력을 할 때 그 공구 옆에 이름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공구가 어떤 공구인지 이렇게 잘 이제 표시가 되는 그걸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아까 0.5씩 여유를 주겠다고 했죠. 깊이 가공인데 일단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진입뽑기에서는 그 원호 형태는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직선 형태로 열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호 형태는 0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접선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60%. 일반적으로 60%를 주게 되면 공구의 반경에서 10%만큼 더 빠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때 밑날이 먹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카피. 복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측면 가공을 체크를 해서요. 이거는 한 번에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간격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간격을 가공해야 될 그 범위가 얼마인지 알고자 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 S, 두 점 간 거리라고 하는 걸 체크한 다음에 가공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 뭐 알 경우에는 35니까 아는데 알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찍어 보시면 35라는 값이 들어가죠. 그럼 이 35를 우리가 20파이로 작업하는 거잖아요. 20파이로 작업할 때 나는 5mm씩 작업하겠다. 그러면 5, 7, 35 7번을 작업하면 되죠. 그래서 간격을 5로 하고 여기다가 7번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5, 7, 35니까 35로 35가 제거가 되는 거죠. 정삭은 할 필요 없죠. 이거 황삭 자체가 황삭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측면 가공을 하겠다 체크하시고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0이고 가공피는 마이너스 10이다. 확인 하시면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작업하는 걸 보면 공구가 내려와서 한번 제거하고 복귀, 다시 또 내려와서 한번 제거하고 5mm씩 제거를 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얘를 모의 가공해서 확인해 보시면 화질 높이고 색상 변경 체크하시고 약간 속도를 낮춰서 플레이,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도 해야 되니까 여기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현재 체인 관리자 선택된 체인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반대쪽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체인 추가. 만약에 이제 뭐 다시 하고 싶으면 전체 다시 체인 하시면 됩니다. 체인 추가를 클릭해서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대상 체인을 추가하겠다. 자, 이때 방향을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가공할 때 좌측 보정이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선택하셔야 돼요. 이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가면 좌측이니까 왼쪽이 제거가 되는 거죠. 선택했으면 확인하시고요. 체인이 두 개의 체인이 선택된 걸 볼 수 있겠고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해주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모의 가공을 해서 보면 이쪽 작업하고 이쪽 작업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작업한 게 이제 황삭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삭을 해볼까요? 지금 얘는 이제 황삭 작업인데,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대로 뒤로 복사. 그 다음에 경로가 이제 두 개가 됐죠. 자, 이때 뒤에 있는 조건 들어가서 공구부터 바꿔줘야 되겠죠. 공구가 20파이짜리 평엔드밀인데, 얘는 그 황삭이 아니라 정삭 공구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요. 지금 조건에서 보시면 이 공구 이름에다가 F라고 줘볼게요. F라고 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건 뭐냐면 너가 지금 공구를 조건을 바꿨는데 이 공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네가 바꿨다 이거죠.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꿀 거냐 아니면 새로운 공구를 만들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공구 생성하겠다라고 체크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1번 공구고 2번 공구죠. 2번 공구는 F라고 하는 바뀐 거죠. 바뀌었고요. 그리고 조건에서 정삭은 이송 속도가 100이었어요. 100에 25예요. 이게 그 회전수는 낮추고 이송 속도도 좀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00에 25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5가 된다는 얘기죠. 25가 되니까 회전수가 297, 400 정도로 하겠다. 그리고 이송 속도는 아까 10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얘를 100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FPT, 즉 날당 이송값도 줄었고 그 다음에 회전수도 줄었죠. 정삭이다 보니까 약간 천천히 이 작업을 한 거죠. 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값을 400에 100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100, 회전수는 400 이렇게 해서 여기도 100으로 바꿀까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400에 100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황삭, 이거는 정삭. 여러분들 똑같이 보게 해볼까요? 뷰에서 이게 작은 아이콘, 큰 아이콘, 상세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황삭 공구, 얘는 정삭 공구 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정삭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 얘는 황삭이고 얘는 정삭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철삭 조건에서는 아까 여유값을 줬는데 여유값을 0으로 해야 되겠죠. 왜? 이건 정삭 작업이니까 여유를 주면 안 되겠죠. 나머지는 뭐 일단은 같게 한다라고 보시고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공구를 교체할 때 정지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하시면 이게 이제 황삭 작업이에요. 황삭 작업은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삭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정삭 작업을 하는데 정삭은 공구가 내려와서 제거할 때 절삭면이 색깔이 다르죠. 왜냐면 아까 이제 그 가공면 색깔을 바꾸겠다라고 체크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정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정삭을 할 때는 측면 가공할 때 이렇게 적게 줄 필요가 없죠. 20파이니까 두 번이면 끝나겠네. 그죠? 그래서 정삭할 때는 여기에서 조건에서 측면 가공해서 이 값을 5가 아니라 5가 아니라 우리가 35를 반절로 나누면 35 나누기 2 17.5네요. 17.5로 두 번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하시고 재생성해 보시면 다시 한번 모의가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황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삭할 때는 절삭 양이 얼마 없으니까 한 번에 쳐도 되겠죠?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정삭 작업했고 여기도 한 번, 두 번 해서 끝낼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